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딱 일주일만 시간 좀 주세요. 네, 제발. 야, 이 새끼야. 냄새나니까 좀 꺼져. 그리고 너네 공장은 이미 넘기기로 했어.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평생을 바친 공장이 넘어가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주머니 속 낡은 군번줄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래. 베트남 정글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순 없지.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남자의 처절한 복수. 그리고 오만했던 배신자가 무릎 꿇고 빌게 되는 가장 통쾌한 순간까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997년 1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빗줄기는 굵고 거칠어서 공장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대성정밀 공장 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 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흙탕물이 묻은 구두로 공장 바닥을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공장 안을 휘저으며 직원들을 밀쳐냈습니다. 공장장 김 씨가 집행관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 이 물건들 내일 아침까지 납품 못하면 우리 회사 정말 끝장납니다. 제발요. 집행관은 김 씨를 귀찮다는 듯이 뿌리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우린 법대로 하는 겁니다. 비키세요. 집행관이 손짓하자 뒤따라온 인부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던 프레스 기계의 전원을 내렸습니다. 웅웅거리던 기계 소리가 뚝 끊기자 공장 안에는 빗소리와 직원들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집행관은 서류 가방에서 빨간색 딱지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압류 딱지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공장의 심장과도 같은 기계 정중앙에 딱지를 턱 하고 붙였습니다. 그 붉은색이 어찌나 선명하던지 지켜보던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닫고 조인 기계인데 사장님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지 않고 억울해서 못 산다. 억울해서. 그때였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더니 구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박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박만석이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하지만 집행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만석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만석 사장님이시죠? 채권은행 요청으로 압류 집행합니다. 여기 서류 확인하시죠. 박만석이 집행관이 내민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넘겨보았습니다. 아니, 기일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압류라니. 은행 지점장이랑 이야기가 다 된 거라고. 당신들 지금 실수하는 거야. 집행관은 박만석의 말을 무시한 채 다음 기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다시 턱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박만석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만석이 집행관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내가 내일 아침에 당장 은행 가서 해결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 이 기계 멈추면 우리 직원들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집행관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박만석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정은 법원에서 따지시고요. 우린 갈 길이 바쁘니까 비키세요. 박만석은 바닥에 나뒹구는 김 씨와 구석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공장이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기계들이 빨간 딱지로 도배되는 광경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만석이 주먹을 꽉 쥐며 직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들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장 다시 돌릴 거니까 김 공장장, 직원들 데리고 일단 퇴근해. 김 씨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박만석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은 겁니까? 우리 월급은 나오는 거죠? 그 질문에 박만석의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에서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것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박만석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만석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절망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중견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 이후 금융권의 대출 회수가 가속화되면서 박만석은 신경질적으로 라디오를 꺼버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박만석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갈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으니까요. 서울 도심에 있는 주거래 은행 본점. 박만석은 은행 지하 주차장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우고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흠뻑 젖은 박만석을 보고 막아섰습니다. 어이 아저씨, 지금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박만석이 경비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나 최기철 지점장 만나러 왔어. 당장 비키란 말이야. 박만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점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지점장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안에서는 최기철 지점장이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만석이 들이닥쳤는데도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죠.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박만석이 숨을 헐떡이며 최기철 앞으로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압류라니요. 최기철은 박만석의 옷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카펫을 적시는 것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냄새나니까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지.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박만석은 최기철의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만석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최기철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지점장님, 아니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딱 일주일만, 아니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일본 바이어랑 계약만 성사되면 바로 갚겠습니다. 공장 기계 멈추면 저 죽습니다. 제발요. 박만석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기철은 차가운 눈으로 박만석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최기철이 박만석의 손을 더럽다는 듯이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놓고 말해. 은행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대출 회수하라고 지시 내려왔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박만석이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형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제가 형님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이러십니까? 우리 회사 흑자 아닙니까? 물건만 나가면 돈 들어온다고요. 최기철이 콧방귀를 뀌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흑자? 박 사장,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그만해. 요즘 흑자 부도가 유행인 거 몰라? 그리고 이미 자네 공장 부지는 인수할 사람이 내정되어 있어. 경매 넘어가면 바로 정리될 거야. 박만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수자라니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설마 미리 짜고 치는 겁니까? 최기철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말 조심해. 우린 정당한 절차를 밟는 거야. 자니가 능력 없어서 망한 걸 왜 남 탓을 하나? 보안 요원, 여기 박 사장 좀 모시고 나가. 곧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박만석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박만석이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기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박만석의 절규는 굳게 닫힌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박만석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텅 빈 거리,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박만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틀거리며 일어난 박만석은 멍한 눈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다시 공장이었습니다. 불 꺼진 공장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박만석은 비상계단을 통해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 끝에 서자 아래로 시커먼 빗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공장 마당에 쌓여있는 자재들이 흉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박만석은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개처럼 일해서 일궜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이유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박만석이 천천히 눈을 감고 한쪽 발을 허공으로 내디뎠습니다. 몸이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묵직하고 차가운 쇳덩이가 허벅지를 툭 쳤습니다. 그 이질적인 느낌에 박만석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습니다. 박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것은 4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부터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2개의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번들거리는 군번줄을 꽉 쥐자 손바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잊고 있었던 기억이 뇌리에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명동의 겨울, 그리고 피비린내 진동하던 베트남의 정글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박만석의 뺨을 때리던 1997년의 공장 옥상에서 시간은 거꾸로 흘러 40년 전의 겨울로 돌아갑니다. 1950년대 후반의 명동 뒷골목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뼈까지 시리게 만드는 칼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쳤죠. 그 춥고 배고픈 거리 한복판에 15살 박만석이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러닝셔츠 위에 얇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자신의 몸통만 한 구두통을 메고 있었죠. 추위에 튼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의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박만석이 지나가는 신사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구두 닦으세요. 광내 드립니다. 거울처럼 번쩍번쩍하게 닦아드려요. 신사가 멈칫하자 박만석은 잽싸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구두소를 들이밀었습니다. 사장님, 구두가 많이 상했네요. 제가 기가 막히게 광내 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주십시오. 신사가 귀찮다는 듯이 발을 내밀었습니다. 박만석은 언손의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신들린 솜씨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구두약이 손톱 밑에 새까맣게 끼어 들어갔지만 박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반짝이는 구두를 보며 신사가 동전 몇 잎을 던져주었습니다. 박만석은 동전을 잽싸게 주머니에 넣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그렇게 하루 종일 명동 바닥을 기어다니며 번 돈은 고작 국밥 한 그릇 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에게는 그 돈이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칸방에 누워 기침을 토해내는 홀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만석이 골목 구석에서 구두통을 정리하고 있는데 험상궂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명동을 주름잡던 깡패 조직 독사파의 패거리들이었죠.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박만석의 구두통을 걷어차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꼬마야. 너 여기서 장사하려면 형님들한테 인사를 해야지. 자릿세 내놔. 박만석이 화들짝 놀라 흩어진 구두약통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오늘 공쳤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박만석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없어.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사내들이 박만석의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니 약을 사려던 돈이었습니다. 박만석이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그건 우리 엄마 약값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사내가 박만석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박만석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시끄러워, 이 새끼야. 억울하면 너도 주먹 쓰든가. 사내들은 돈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박만석은 흙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맞은 곳보다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만석은 눈물을 쓱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는 쓰레기통을 뒤져 미군들이 버린 빈 깡통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거라도 팔아야 죽이라도 끓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박만석은 명동 입구에서 한 일본인 신사가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신사는 그것도 모른 채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박만석은 얼른 지갑을 주었습니다. 두툼한 지갑 안에는 일본 엔화와 달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박만석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거면 엄마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박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해도 도둑질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박만석은 눈길을 헤치고 신사를 뒤쫓아갔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신사가 뒤를 돌아보자 박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신사는 깜짝 놀라 주머니를 확인하더니 지갑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신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일본 유통업계의 사업가 다나카였습니다. 다나카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박만석에게 내밀었습니다. 고맙다, 소년. 이건 사례금이다. 받아라. 박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지만 뒷걸음질 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거지적선 받으려고 돌려드린 거 아니에요. 다나카는 박만석의 당돌한 태도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지폐를 집어넣고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럼 이건 받아라. 내 명함이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 일본에 오게 되면 꼭 찾아오고. 박만석은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몽당 연필과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명함은 됐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이름이랑 회사만 적어갈게요. 박만석은 명함에 적힌 다나카라는 이름과 연락처를 종이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정중하게 돌려주었죠.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그때 진짜로 만나러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박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다나카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소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박만석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모은 돈을 방구석 벽장 속 깡통에 숨겨두었죠.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어머니와 함께 살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박만석은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붕어빵 사왔는데 아직 안 주무시지? 하지만 방문을 열었을 때 박만석을 맞이한 건 싸늘한 냉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박만석이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몸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만석의 손에서 붕어빵 봉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일어나 봐. 나 돈 많이 벌어왔는데, 이제 우리 이사 갈 수 있는데. 박만석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정신을 차린 박만석은 벽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라도 치르려면 모아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벽장 문을 여는 순간 박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깡통이 없었습니다. 방바닥은 누군가 급하게 뒤진 듯 어지러져 있었죠. 옆집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만석아. 아까 낮에 내 먼 친척 형이라던 그놈이 왔다 갔다. 노름빚에 쫓긴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쯧쯧. 박만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도 피땀 흘려 모은 돈도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박만석은 텅 빈 방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만석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긴 유품인 은반지를 전당포에 팔아야 했습니다. 반지를 건네는 박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나중에 꼭 다시 찾아올게. 정말 미안해. 장례를 마치고 빈털터리가 된 박만석은 멍한 눈으로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봇대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박만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월 한국군 파병 모집 마이너스 고수익 보장, 생명수당 지급. 목숨가? 그래, 내 목숨이라도 팔아야겠다. 박만석은 홀린 듯이 모집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시간은 지옥 같았지만
박만석은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동기들이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박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 대한 오기와 복수심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1967년 부산항 제3부두 거대한 수송선이 백고동을 울리며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 박만석은 갑판 난간에 기대어 멀어지는 부산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에는 은반지 대신 차가운 군번줄 하나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주머니에서 비닐로 꽁꽁 싸맨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나카의 연락처가 적힌 그 쪽지였습니다. 박만석은 비닐 뭉치를 군번줄 뒤편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것만이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유일한 희망이자 목표였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 돌아와서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두고 봐라. 이 지독한 세상아. 박만석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수송선은 검푸른 파도를 가르며 미지의 땅, 베트남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이 진짜 지옥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1967년 베트남 퀴논 지역의 맹호부대 주둔지. 훅 하고 끼쳐오는 열기와 습기가 박만석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정글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하지만 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베트콩과 밤이면 귓가에서 앵앵거리는 말라리아 모기 떼였습니다. 박만석이 소속된 소대는 정글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발밑에는 베트콩이 설치한 부비트랩이 도사리고 있었고 울창한 숲을 뒤에는 저격병의 총구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박만석의 바로 앞에는 입대 동기이자 가장 친한 전우인 김상병이 걷고 있었습니다. 김상병은 고향에 있는 홀어머니와 여동생 이야기를 하며 힘든 군 생활을 버티고 있었죠. 만석아, 이번 작전만 끝나면 휴가다. 나가서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자. 내가 쏠게. 김상병이 뒤를 돌아보며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타탕, 탕탕탕. 어디선가 날카로운 총성이 정글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베트콩의 기습 매복이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김상병이 풀썩 쓰러졌습니다. 가슴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김상병, 정신 차려. 박만석은 반사적으로 김상병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을 시도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상병이 피 묻은 손으로 가슴 주머니를 더듬거렸습니다. 그가 힘겹게 꺼낸 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만석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엄마. 좀. 김상병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손에서 사진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안 돼. 김상병. 눈 떠. 죽지 마. 박만석이 김상병을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김상병은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만석의 군복이 김상병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 후퇴하라. 적의 화력이 너무 강하다. 박만석은 김상병의 시신을 두고 갈 수 없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시신을 업고 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박만석은 울부짖으며 김상병의 목에 걸린 군번줄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목까지 살게. 꼭 살아서 돌아갈게. 박만석은 피범벅이 된 김상병의 군번줄을
자신의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몫을 살아야 했습니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박만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M16 소총을 난사하며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적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류탄을 까 던지고 총검을 휘두르며 적진을 유린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박만석을 보며 미친 개라고 불렀습니다. 공포가 그를 살인 기계로 만든 것이었죠. 전투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박만석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총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눈빛은 늘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박만석은 전쟁터에서도 돈이 될 만한 건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버려진 탄피를 줍고 노획한 적 장비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자식, 돈독이 올랐나 봐. 시체 뒤지는 것도 서슴지 않잖아. 하지만 박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곧 생존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런 박만석을 유심히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보병 오병장과 기관총 사수배 상병이었습니다. 오병장은 눈치가 빠르고 셈이 밝았고 배상병은 곰처럼 우직하고 힘이 장사였죠. 어느 날 밤 오병장이 박만석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박이병. 너 그렇게 모은 돈 다 어디다 쓸 거냐? 혹시 좋은 데라도 알아? 박만석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비닐로 싼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깨알 같은 글씨로 사업 아이템과 자금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장사할 겁니다. 내 공장 세워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살 겁니다. 오병장은 수첩을 들여다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야, 이놈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니네. 야, 배상병, 이리 와봐. 이 자식 물건이다. 배상병이 덩치에 안 맞게 순박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뭐야? 먹을 거라도 숨겨놨어?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오병장은 박만석이 모은 달러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배상병은 위험한 작전 때마다 박만석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규모 야간 기습으로 소대가 와해되고 세 사람은 정글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무전기는 망가졌고 식량도 떨어진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설상가상으로 배상병이 다리에 총상을 입어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나 두고 가라. 너희들끼리라도 살아야지. 배상병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같이 살아서 나가야지. 엎혀. 박만석은 자기 몸보다 큰 배상병을 둘러엎었습니다. 오병장은 앞장서서 길을 텄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정글을 헤매며 뱀을 잡아먹고 흙탕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박만석은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입에 문군번줄을 3개 깨물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입안 가득 퍼지며 정신이 들었습니다. 김상병, 보고 있지? 나 아직 안 죽었어. 이 형님들 데리고 꼭 살아서 나갈 거야. 마침내 구조 헬기가 나타났을 때 세 사람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박만석은 헬기에 오르기 전 오병장과 배상병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한국 가서 꼭 다시 만납시다. 제가 큰일 한번 벌일 테니까 그때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병장과 배상병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 미친놈아. 너라면 뭘 해도 할 거다. 꼭 살아서 보자. 귀국 명령이 떨어진 날, 박만석은 배낭 깊숙한 곳에 전쟁터에서 쓴 수첩과 일본 사업가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자 희망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으로 돌아온 박만석은 베트남에서 번 돈을 종잣돈 삼아 청계천의 허름한 창고를 빌렸습니다. 대성정밀이라는 간판을 달고 중고 선반 기계 2대를 들여놓았죠. 박만석은 낮에는 영업을 뛰고 밤에는 공장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며 기계를 돌렸습니다. 기름밥을 먹으며 기술을 익히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며 일감을 따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는 목에 걸린 2개의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까짓 거 정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김상병,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꼭 성공해서 내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 박만석의 끈기와 성실함은 곧 입소문을 탔고 대성정밀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80년대 중동 건설 붐과 삼저 호황을 타고 공장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박만석은 이제 번듯한 중소기업 사장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의 파도는 박만석의 공장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흑자 도산의 위기, 믿었던 은행의 배신, 그리고 공장 옥상에서의 절망. 다시 1997년에 비오는 옥상으로 돌아온 박만석은 주머니 속 군번줄을 움켜쥐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베트남 정글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까짓 돈 문제 때문에 죽을 순 없어. 박만석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옥상 난간에서 발길을 돌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그가 잊고 있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박만석은 옥상 문을 거칠게 열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방금 전과는 다르게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죠. 사장실로 들어선 박만석은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기를 닦을 새도 없이 금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뒀어. 분명히. 박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는 안에 있던 서류 뭉치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맨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비틀어진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만석이 상자를 열자 흙먼지와 화약 냄새가 배어있는 듯한 낡은 방수 수첩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사업 구상을 적었던 그 수첩이었죠. 박만석은 수첩 뒷면에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비닐 뭉치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비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40년 전 명동거리에서 몽당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세월이 흘러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 유통. 박만석은 즉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우이자 정보통인 오영감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접니다. 만석이요. 지금 당장 일본 쪽 라인 다 뒤져서 다나카라는 사람 좀 찾아주쇼. 유통업 하는 양반인데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오영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아, 진정해라. 다나카? 그 일본 유통업계 큰손 말하는 거냐? 그 양반 지금 서울 S호텔 스위트룸에 묵고 있다는 기사 떴더라. 근데 거긴 왜? 박만석은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공장 생산 라인으로 달려가 가장 완벽하게 가공된 자동차 부품 샘플 하나를 신문지에 둘둘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가 든 가방을 챙겨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S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 흙탕물로 범벅이 된 작업복 차림의 박만석이 나타났습니다. 며칠을 굶고 잠을 못 자 퀭한 눈에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습니다. 박만석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즉각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당신 뭐야?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데 아니야. 나가. 보안 요원이 박만석의 팔을 낚아채며 밀쳤습니다. 박만석이 비틀거리면서도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나 다나카 회장 만나러 왔어. 비켜.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이 아저씨가 미쳤나? 어디서 행패야? 끌어내. 보안 요원 2명이 박만석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박만석은 바닥에 짓눌린 채로 고개를 쳐들고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다나카 회장님, 접니다. 명동 구두닦이 소년입니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회장님, 그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백발의 노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다나카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쪽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리다 구두닦이라는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나카가 천천히 박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박만석을 놔주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다나카는 보안 요원의 말을 무시하고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이는 박만석을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도끼 어린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자네, 설마 그 꼬마인가? 내 지갑을 찾아줬던? 박만석이 고개를 들어 다나카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입가엔 피가 묻어 있었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성공해서 온다고 했는데 꼴이 좀 말이 아니네요. 다나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어나게. 내 방으로 가지. 스위트룸의 응접실은 고요했습니다. 박만석은 젖은 옷 때문에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신문지에 싼 샘플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옛날 이야기나 하면서 동정표 얻으러 온 거 아닙니다. 물건 보러 왔습니다. 다나카는 말없이 돋보기를 꺼내 박만석이 가져온 부품을 살폈습니다. 10분, 20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는 부품의 마감 처리, 도금 상태, 오차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다나카가 돋보기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훌륭하군. 일본 기술자들보다 마감이 더 좋아. 이 정도 기술력이면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 박만석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번 돈으로 바닥부터 키운 회사입니다. 하지만 IMF 때문에 흑자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나카가 박만석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눈빛은 여전하군. 4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내 지갑을 돌려줄 때도 그런 눈이었지. 내가 자네를 돕는다면 그건 자네가 불쌍해서가 아니야. 이 물건이 돈이 될 것 같아서네. 다나카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대성정밀과 전략적 투자 협약 조인트 벤처를 체결한다. 단순 구매가 아니야. 지분 투자를 포함해서 부채를 다 갚고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투입해. 박만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네. 자네가 만드는 모든 부품의 일본 독점 판매권은 내가 갖네.
자신 있나? 박만석이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목숨 걸고 만들겠습니다. 실망 안 시켜드립니다. 비서가 가져온 계약서에 서명하는 박만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죠. 호텔을 나서는 박만석의 손에는 다나카 그룹의 직인이 찍힌 투자 확약서와 거액의 수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2개의 군번줄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김상병. 네가 도와준 거지? 나 살았다. 정말 살았다. 다음 날 아침 9시 은행 셔터가 올라가기가 무섭게 박만석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말끔하게 면도하고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대출 창구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무시하고 박만석은 곧장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막을 새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최기철 지점장은 모닝커피를 마시다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습니다. 캑. 아니, 박 사장?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와? 경비 안 불렀어? 박만석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최기철의 책상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이거나 읽어보고 지져. 최기철이 인상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그룹? $10,000,000 투자 유치? 이게 사실이야? 최기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뿐더러 은행 입장에서는 놓치면 안 될 BVIP 고객이 되는 셈이었으니까요. 박만석이 책상에 걸터 앉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 가짜 같아? 거기 다나카 회장 친필 사인 보이지? 지금 당장 본점에 확인해봐. 최기철이 허둥지둥 수화기를 들고 본점 외환계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끄는 최기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아니,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 사장님은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최기철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박만석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만석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역겨우니까 손 치워. 여기 있는 수표로 대출 원금이랑 이자 1원 한 푼 안 틀리게 정산해서 영수증 뽑아놔. 그리고 공장에 붙인 압류 딱지 오늘 점심 전까지 내 손으로 직접 가서 떼. 알았어? 최기철이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거래는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박만석이 나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글쎄, 내가 이 은행을 계속 쓸지 아니면 아예 사버릴지 좀 고민해 봐야겠는데? 네, 사단이요? 박만석은 멍하니 서 있는 최기철을 뒤로하고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성정밀 공장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기계에 붙어있던 빨간 딱지들이 떼어지고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장님 만세, 대성정밀 만세. 박만석은 공장 2층 난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나카의 투자는 대성정밀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IMF 한파로 경쟁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때 대성정밀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헐값에 나온 공장 부지와 설비들을 사들였습니다. 갈 곳 잃은 우수한 기술자들도 모두 대성정밀로 모여들었죠. 공장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만석은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놓고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수출 물량이 폭주하여 항구에는 대성정밀의 로고가 박힌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대성정밀은 이제 단순한 하청업체를 넘어 전자, 건설, 유통까지 아우르는 대성그룹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박만석은 재계 서열 50위권에 진입하며 IMF가 낳은 길이나 재계의 신화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만석은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죠.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본사 회의실이 아니라 외부입니까? 박만석이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로 가자. 그곳은 3년 전 비를 맞으며 쫓겨났던 그 은행 본점 건물이었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구조조정 매물로 나온 그 건물을 박만석이 인수하기로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내가 저 건물을 사서 우리 사옥으로 쓸 거다. 그리고 그 지점장 놈. 아직 거기 붙어 있는지 확인해 봐. 박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의 가을, 서울 도심 한복판. 높게 솟은 빌딩 숲 사이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행렬이 멈춰선 곳은 바로 3년 전 박만석이 비를 맞으며 쫓겨났던 그 은행 본점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의 간판은 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금색 글자로 바뀌어 있었죠.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맞춤 정장을 입은 박만석이 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를 에워쌌습니다. 회장님, 은행 건물을 인수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IMF 위기를 기회로 만든 비결이 뭡니까? 박만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선글라스 너머로 건물 로비를 응시했습니다. 로비 양옆으로는 인수를 당한 은행의 임직원들이 도열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줄의 맨 끝 가장 구석진 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기철이었습니다. 한때 지점장실에서 박만석을 벌레 보듯 했던 그는 이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어 파리한 안색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천천히 걸어가 최기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기철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박만석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최 지점장.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 최기철이 화들짝 놀라며 굽실거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건물을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 하셨더군요. 박만석이 피식 웃으며 최기철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3년 전 최기철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였죠. 자니가 그랬지? 은행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이 건물 주인은 나야. 내 방침을 따를 준비는 됐나? 최기철이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제발 해고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애들이 대학생입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만석은 바들바들 떠는 최기철을 보며 묘한 쾌감과 동시에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손짓하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해고는 안 해. 대신 오늘부터 자네 보직은 지하주차장 관리소장이야. 매일 아침 내가 출근할 때 가장 먼저 인사하고 내 차 바퀴가 더러우면 직접 닦아. 할 수 있겠나? 최기철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지만 그는 감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박만석은 최기철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옛 은행장실을 개조한 회장 집무실에 들어서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만석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 사람들과 자동차들. 마침내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넓은 집무실을 채우는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으니까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춥냐? 박만석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사업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뛰는 동안 아내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민재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대성그룹 창립 3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박만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파티장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갓 돌아온 아들 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성공을 축하하기는커녕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박만석이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여기 와서 임원분들한테 인사드려라. 네가 앞으로 모셔야 할 분들이다. 민재가 샴페인 잔을 돌리며 삐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런 기름밥 먹던 아저씨들한테 제가 무슨 배울 게 있어요? 전 MBA 출신이에요. 격이 안 맞잖아요. 박만석의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기름밥? 이 녀석이 그 기름밥 먹어서 너 유학 보내고 이만큼 키운 거야. 말 조심해. 알았어요, 알았어. 아버지는 맨날 그놈의 고생 타령. 지겹지도 않으세요? 민재는 짜증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 민재의 모습을 뱀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작전 세력의 리더 황 대표였습니다. 황 대표는 말끔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민재에게 접근했습니다. 박민재 실장님이시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월가 스타일의 경영 철학을 가지셨다고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한 민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네. 제가 좀 선진 금융 기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구식이라서요. 황 대표가 은밀하게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실장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자금력과 실장님의 감각이 만나면 제조업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신사업 아이템이 있거든요. 조만간 조용한 곳에서 한번 뵙시죠. 민재는 황 대표의 감언이설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그를 눈멀게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회장 집무실. 박만석은 재무팀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해외 법인 투자금으로 500억이 빠져나갔다니? 내가 결제한 적 없는 건이잖아. 재무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민재 실장님 정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신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당장 민재놈 오라고 해. 당장? 잠시 후 민재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혀 주눅든 기색 없이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르셨어요? 박만석이 보고서를 민재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내 놈이 제정신이냐? 500억이 애들 장난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민재가 바닥에 떨어진 서리를 밟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이건 투자입니다. 황 대표랑 같이 추진하는 바이오 신사업이라고요.
이거 터지면 아버지 공장 10년 돌릴 돈 한 달 만에 법니다. 황 대표? 그 사기꾼 냄새나는 놈 말하는 거냐? 내가 그놈 만나지 말라고 했지. 당장 돈 회수해. 못해요. 이미 계약 끝났고 송금도 됐어요. 아버지 방식은 이제 낡았다고요. 언제까지 나사나 깎아서 돈 벌 거예요? 이제 금융으로 돈 놓고 돈 먹는 시대라고요. 박만석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땀 흘려번 돈을 도박판 같은 곳에 쏟아붓겠다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당장 가서 계약 취소하고 와. 안 그러면 너 내 자식 아니다. 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식 취급은 언제 하셨는데요? 맨날 회사. 엄마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공장에 있었잖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 하지 마세요. 이번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성공해서 아버지 코를 납작하게 해드릴 테니 두고 보세요. 민재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놈이. 박만석은 닫힌 문을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뒷목을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은 책상을 짚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되는데. 박만석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 찻잔을 건드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찻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박만석의 거구도 슬로 모션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댄 박만석의 눈에 책상 밑으로 굴러떨어진 깨진 찻잔 조각이 보였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주머니 속에 있는 군번줄의 감촉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속지 마라. 그놈들은. 박만석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넓은 회장 집무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비서실은 민재가 화를 내며 나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얼어붙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황 대표의 사무실. 민재는 황 대표가 내민 두툼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황 대표가 와인을 따라주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실장님. 이제 아버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오너가 되시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재는 붉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두고 보라지. 내가 아버지를 뛰어넘는 걸 보여줄 테니까. 민재는 자신이 찍은 도장이 대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악마의 초대장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창밖에는 다시금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우의 전조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한민국 뉴스는 온통 대성그룹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재계의 신하로 불리던 대성그룹 박만석 회장이 어젯밤 집무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TV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박만석의 입원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식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대성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죠. 대학병원 BVIP 병동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은 돌아왔습니까? 채권단입니다. 박 회장 안 나오면
병원 문 부수고 들어갈 겁니다. 수십 명의 기자와 채권단이 몰려들어 병원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막아섰지만 성난 군중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중환자실 안 박만석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B-, B-,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알릴 뿐이었죠. 주치의가 침통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습니다. 뇌혈관이 막힌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시각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민재는 본사 회의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죠. 실장님, 아니 대행님, A은행에서 대출금 조기 상환 들어왔습니다. 당장 500억을 막지 못하면 부도 처리됩니다. B건설사에서 공사 중단 통보 왔습니다. 자재 대금 밀렸다고요. 임원들이 핏대를 세우며 민재를 압박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민재에게 닥친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었습니다. 그만해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다들 돈 거릴 거예요? 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대행님, 지금 감정 호소하실 때가 아닙니다. 해결책을 내놓으셔야죠. 유학파 MBA 출신이라면서요. 민재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쪽지를 건넸습니다. 황 대표였습니다. 실장님, 지금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시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재는 비밀리에 황 대표를 만났습니다. 황 대표는 최고급 양주를 따르며 민재를 위로했습니다. 이런, 얼굴이 반쪽이 되셨군요. 늙은 임원들이 닥달해대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민재는 단숨에 술잔을 비우며 하소연했습니다. 미치겠어요. 당장 500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은행들은 문을 닫아 걸었고 황 대표가 뱀처럼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융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좀 필요합니다. 담보요? 회사 주식은 이미 담보 잡혀서 더 나올 게 없는데요. 에이, 알짜배기 하나 있잖습니까? 대성정밀 핵심 기술 특허권이랑 공장 부지 말입니다. 민재가 멈칫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아버지의 불호령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목숨보다 아끼시는 건데. 황 대표가 정색하며 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실장님, 지금 회사가 공중분해되게 생겼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회사 정상화되면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요. 아버님이 깨어나셨을 때 회사가 망해 있으면 그게 더 불효 아닙니까? 민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황 대표의 말이 구세주의 복음처럼 들렸죠. 그렇죠? 일단 살리고 봐야겠죠? 그럼요.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당장 오늘 오후에 1,000억 싸드립니다. 이걸로 임원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심장을 사기꾼에게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속보입니다. 대성그룹 박민재 직무대행이 추진하던 신사업이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금 수백억 원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졌으며 핵심 계열사의 자산마저 불법 매각된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이 압수수색에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던 민재의 손에서
리모컨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기? 불법 매각? 민재는 미친 사람처럼 황 대표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집기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책상 위에 달랑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죠. 아버지를 뛰어넘겠다더니 욕심이 과하셨네. 수업료 잘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황 대표.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아버지의 평생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으악, 안 돼. 이럴 순 없어. 모든 것을 잃은 민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거인이 지금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일구신 회사, 제가 다 말아먹었어요. 사기꾼한테 속아서 공장까지 넘겼어요. 저 같은 놈은 자식 자격도 없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아버지. 민재는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B-, B-. 일정하게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삐비빅, 삐비빅. 그리고 민재의 손등 위로 믿을 수 없는 악력이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죽은 듯이 누워있던 박만석의 손가락이 민재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겨있던 박만석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번쩍 뜨였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서서히 돌아오더니 눈물범벅이 된 민재의 얼굴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하얀 김이 서렸습니다. 박만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을 달싹였습니다. 민재가 황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 하자 박만석이 민재의 손을 잡아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를 부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박만석은 마비가 덜 풀린 팔을 들어 올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벗겨내려 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이거 벗으시면 위험해요. 민재가 말렸지만 박만석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지자 박만석이 가쁜 숨을 토해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줘. 민재가 급히 빨대 컵으로 물을 먹이자 박만석은 몇 모금 삼키고는 기침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정글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침대 난간을 잡고 상체를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일으켜, 세워. 안 됩니다. 누워 계셔야 해요. 닥치고, 세워. 호랑이 같은 일갈에 민재는 울면서 아버지의 등을 받쳐 앉혔습니다. 박만석은 헐떡이면서도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비서실장, 불러. 당장. 잠시 후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는 회장이 깨어난 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박만석은 비서실장에게 현재 회사의 자금 상황과 황 대표라는 놈의 신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고를 듣는 내내 박만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짓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비서실장이 나가자 병실에는 다시 부자만 남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제가 다 책임지고 감옥에 가겠습니다. 회사는 어떻게든. 이리 와. 박만석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재가 쭈뼛거리며 침대 가까이 다가가자 박만석은 온 힘을 다해 팔을 휘둘렀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민재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병약한 노인의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은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박만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통쳤습니다. 감옥? 도망갈 생각하지 마.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감옥은 일을 다 해결하고 나서 그때 가도 안 늦어. 민재가 뺨을 감싸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다 넘어갔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울지 마. 사내 새끼가 어디서 질질 짜고 있어. 박만석은 휠체어를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재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은 박만석은 침대 옆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내 비밀폰 꺼내. 민재가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만석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오영감. 나야 만석이.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자네 쓰러졌다면서. 뉴스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괜찮은 거야? 죽다 살았어. 근데 그냥은 못 죽겠네. 내 아들놈 홀려서 회사 말아먹으려는 쥐새끼들이 있어서 말이야. 뭐? 어떤 놈들이야? 오영감, 그리고 배영감한테도 연락해. 지금 당장 내 병실로 집합이야. 올 때 장비 챙겨오고. 장비라니? 설마. 박만석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전쟁 한번 해야지. 베트남 때처럼 말이야. 한 놈도 살려보낼 생각 없어. 알았네. 30분 내로 가겠네. 배영감 그 무식한 놈은 벌써 몽둥이 찜질할 생각에 신나하겠구만. 전화를 끊은 박만석은 민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 지금부터 이 방은 병실이 아니라 작전 상황실이다. 의료진, 기자들, 임원들, 얼씬도 못하게 막아. 만약 내 병세가 호전됐다는 소문이 밖으로 새나가면 넌 그땐 내 손에 죽는다. 민재는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30분 뒤 병원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보세요.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할아버지들 나가시라고요. 보안 요원들의 제지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에 낡은 가방을 든 노인 2명이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돋보기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오영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떡 벌어진 어깨와 곰 같은 덩치를 자랑하는 배영감이었습니다. 배영감이 보안 요원을 한 손으로 가볍게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비키라니까. 우리 회장님이 오라고 했어.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만석이 손을 들어 보안 요원들을 물렸습니다. 내 손님들이다. 나가봐. 보안 요원들이 쫓겨나고 문이 닫히자 세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생사를 넘나들던 베트남 정글에서의 전우들이 다시 뭉친 것입니다. 오영감이 휠체어에 앉은 박만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꼴이 이게 뭔가. 천하의 박만석이 병원 신세라니. 배영감이 주먹을 우두둑 꺾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놈입니까? 그냥 확 묻어버릴까요?
박만석은 희미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황 대표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놈이야. 내 회사, 내 아들 건드린 놈.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뺏긴 돈 다 찾아와야겠어. 박만석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그것은 재벌 회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김상병의 군번줄을 입에 물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던 미친 개 박 병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전쟁이다. 준비됐나? 오영감과 배영감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외곽의 폐창고를 개조한 허름한 사무실. 이곳은 겉보기엔 고물상 같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와 낡은 군용 지도가 뒤섞인 기묘한 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영감이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컴퓨터 모니터 세대를 동시에 들여다보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됐어. 완벽해. 베트남 다낭 신도시 개발 사업 투자 설명서. 이거 베트남 정부 관인까지 내가 포토샵으로 위조했는데 전문가가 봐도 절대 몰라. 휠체어에 앉은 박만석이 모니터를 쓱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미끼는 준비됐고 낚시꾼이 연기만 잘하면 되겠군. 박만석의 시선이 구석에서 달달 떨고 있는 민재에게 향했습니다. 민재는 며칠 사이 살이 쏙 빠져 퀭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재야, 네가 해야 할 대사 다시 읊어봐. 민재가 마른 침을 삼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 대표님, 사실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걸로 이번에 한탕 크게 해서 제가 잃어버린 돈 메꾸고 싶습니다. 더 비굴하게 목소리에 물기가 있어야지. 네가 지금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듯이 애절하게 하란 말이야. 박만석의 호통에 민재가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표님. 아버지 몰래 하는 거라 이번에 실패하면 저 정말 죽습니다. 수익률 2배로 보장해 드릴게요. 그제야 박만석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사기꾼 놈들은 욕심이 많아서 비자금이랑 2배라는 단어만 들으면 눈이 뒤집히게 되어 있어. 명심해라. 놈이 송금 버튼을 누르게 만들어야 해. 해킹으로 빼오는 건 불법이라 나중에 탈나지만 놈이 제 손으로 보낸 돈은 우리가 묶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때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배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황 대표 사무실 건물 지하주차장. 청소부 위장 잠입 완료. 놈은 지금 사무실에 처박혀서 담배만 뻑뻑 피워대고 있어. 자금 세탁할 구멍이 막혀서 초조한가 봐. 좋아. 배영감, 자네는 놈이 튀지 못하게 퇴로 확보하고 있어. 민재, 출발해. 민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박만석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아비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1시간 뒤 황 대표의 화려한 사무실. 황 대표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A씨, 왜 다들 안 된다는 거야? 1,000억 세탁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때 비서가 들어와 민재의 방문을 알렸습니다. 황 대표는 비웃음을 흘리며 민재를 맞이했습니다. 어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쫓겨난 직무대행님 아니십니까? 여긴 웬일이세요? 돈 달라고 오셨나? 민재는 연기 지도를 받은 대로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대표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저 죽습니다.
그 전에 돈을 채워놔야 해요. 황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누가 주제넘게 욕심부리래요? 전 이미 돈 다 챙겼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나가세요. 민재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오영감이 만든 가짜 투자 설명서였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아버지가 베트남전 때부터 관리해 오던 비밀 라인입니다. 다낭 신도시 개발권인데 이거 터지면 3천억은 거뜬해요. 제가 아버지 금고에서 몰래 빼온 비자금 100억을 먼저 넣을 테니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돈도 여기 태우세요. 세탁도 되고 뻥튀기도 됩니다. 비자금 3천억이라는 말에 황 대표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짐짓 관심 없는 척하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베트남 정부의 인가 서류와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너무나 그럴싸했기 때문입니다. 호, 박 회장님이 이런 뒷주머니를 차고 계셨단 말이지? 네. 아버지가 쓰러지시지만 않았어도 직접 진행하셨을 건데 지금은 올 스톱 상태예요. 대표님이 자금만 대주시면 제가 대표님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원금만 찾으면 됩니다. 제발요. 황 대표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횡령한 돈을 국내에 두기엔 불안했고 해외로 빼돌리자니 마땅한 루트가 없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박만석 회장의 비밀 라인이라면 믿을만했습니다. 게다가 멍청한 아들놈을 이용해 먹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사정이 딱하니 제가 도와드리죠. 대신 수익금은 7대 3입니다. 제가 7이에요. 민재는 감지덕지하다는 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황 대표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민재가 불러준 계좌번호는 오영감이 만든 유령법인 V-월드의 계좌였습니다. 황 대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확실한 법인 맞죠? 돈 넣자마자 증발하고 그런 거 아니죠? 아이고, 천만에요. 제가 먼저 100억 넣은 거 보여드릴게요. 민재가 자신의 폰으로 미리 조작해둔 입금 내역을 보여주자 황 대표는 안심한 듯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좋아. 인생은 한 방이지. 딸깍.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황 대표가 횡령한 대성그룹의 자금 전액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전송 완료. 자, 이제 우리 부자 될 일만 남았군요. 박 실장. 황 대표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윙크했습니다. 민재도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배가 아니라 조종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패창고 작전본부. 오영감이 모니터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들어왔다. 놈이 전 재산을 털어넣었어. 멍청한 놈, 진짜로 낚였네. 박만석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 동결시켜.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랑 검찰에 자금 출처 불명으로 신고 넣어. 1분도 지체하면 안 돼. 오영감의 손가락이 피아니스트처럼 자판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오케이, 계좌 동결 완료. 이제 이 돈은 놈도 못 빼고 우리도 못 빼. 나라가 압류할 때까지 꼼짝 말아다. 박만석이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1단계 성공이다. 이제 놈의 숨통을 끊으러 가자. 주주총회장으로 차 대기시켜. 다음 날 오전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강당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상에는 황 대표가 보낸 대리인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민재 직무대행의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가 위기입니다. 최대 채권자인 황 대표님 측에서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사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이미 지분의 상당수가 넘어간 상태라 뾰족한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리인이 의사봉을 들어 올리며 타결을 선언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회사를 넘겨. 우렁찬 호통 소리와 함께 강당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박만석이 비서의 밈을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링거 꽂은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 위압감만은 전성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이 깨어났어.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단상에 있던 대리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만석은 휠체어를 타고 단상 아래까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디 근본도 없는 사기꾼 놈들이 설쳐대. 대리인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이미 법적으로 대주주는 황 대표님입니다. 자금력도 저희가. 자금력? 푸. 박만석이 비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강당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황 대표가 유령법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과 현재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의심으로 동결된 화면이었습니다. 보이나? 너희 보스가 자랑하던 그 돈, 지금 몽땅 묶였어. 베트남 유령 회사에 스스로 돈을 갖다 바쳤더군. 자금 세탁하려다가 제 발등 찍은 거지. 주주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사기였어? 돈이 다 묶였다고? 박만석이 대리인을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황 대표 그놈, 지금 빈털털이야. 횡령한 돈으로 불법 투자한 증거까지 다 확보해서 검찰에 넘겼어. 너도 공범으로 잡혀가기 싫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때 강당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황 대표 측 대리인 김철수 씨,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대리인을 보며 주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꽉 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오피스텔에 은신해 있던 황 대표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체 불가? 계좌 동결? 이게 뭐야? 내 돈 내놔.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겨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외로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배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대걸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틀을 짚은 채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시나 젊은 양반. 청소 아직 안 끝났는데. 비켜. 너 뭐야? 황 대표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게는 어린애 장난 같았죠. 배 영감은 가볍게 칼을 쳐내고 황 대표의 멱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어이쿠, 날카로운 것 갖고 놀면 다쳐. 우리 회장님이 전해드리라더군. 수업료는 감옥 가서 몸으로 때우라고. 이거나. 으악. 배 영감은 황 대표를 짐짝처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황정식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황 대표는 배 영감 뒤에서 걸어 나오는 민재를 보았습니다. 민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너 이 새끼, 감히 날 속여? 민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지. 당신 욕심이 당신을 잡은 거야.
감옥 가서 반성해. 황 대표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배 영감이 민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고했다, 아들놈. 연기가 제법이던데?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요. 그날 저녁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텅 빈 회의실에는 박만석과 민재, 단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만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민재 앞으로 밀었습니다. 임원 해임 통보서였습니다. 서명해라. 민재는 서류를 보고 덤덤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명을 마친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만드신 회사를 제 욕심 때문에 망칠 뻔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민재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만석은 휠체어에 앉아 묵묵히 아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일으켜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아닌 회장으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냉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일어나.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박만석은 다른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울산 공장으로 내려가. 직책은 생산 2팀 사원 박민재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산직 사원이요? 왜? 싫으냐? 싫으면 지금 당장 회사 나가서 딴 살림 차려.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재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서 기름밥 좀 먹어봐.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사를 조이는지 몸으로 배워. 3년이다. 3년 동안 거기서 인정 못 받으면 다신 서울 올라올 생각 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재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만석은 참고 있던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후. 박만석은 휠체어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전신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김상병 봤지? 나 이번에도 이겼다. 근데 전쟁터에서 적군 죽이는 것보다 자식놈 교육하는 게 100배는 더 힘들다. 그때 회의실 문이 빼꼼 열리더니 오영감과 배영감이 들어왔습니다. 어이 회장님, 작전 끝났는데 회식 안 시켜주나? 배영감이 너스레를 떨며 들어왔습니다. 박만석의 얼굴에 그제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켜줘야지. 소고기 어때? 내가 쏠게. 오호. 역시 재벌 회장님 스케일이 다르구먼. 새 노인은 아이들처럼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베트남전의 영웅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회의실을 나가는 뒷모습 위로 회의실의 불이 탁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과 승리의 여운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대성그룹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만석 회장의 노병들의 반격 작전으로 회사는 위기를 넘긴 것은 물론 투명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죠.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대성정밀 제2공장.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틈에 새카만 얼굴에 땀범벅이 된 한 청년이 섞여 있었습니다. 1년 전 본사 기획실장이었던 박민재였습니다. 어이, 박씨, 오늘도 특근이야? 작업반장인 김 반장이 민재의 식판에 김치를 얹어주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밥을 한가득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납기 맞추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제가 손이 좀 느려서 남들 쉴 때 더 해야 합니다. 허허, 이 친구 보게. 처음 왔을 땐 나사 하나 제대로 못 조여서 쩔쩔매더니 이제 제법 기술자 티가 나네. 옆에 있던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난 처음에 서울에서 낙하산 내려온다길래 며칠 버티다 도망갈 줄 알았더니 독종이야, 독종. 민재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처음 공장에 내려왔을 때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그리고 매일 밤 물집 잡힌 손을 보며 흘렸던 눈물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기름밥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였죠. 민재가 국물을 들이켜며 김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반장님, 오후에 프레스 기계 점검하는 거 제가 들어가도 되죠?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거 복습 좀 하고 싶어서요. 위험하니까 조심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딸 돌잔치 있는 거 알지? 꼭 와서 국수 먹고 가. 당연히 가야죠. 제가 금반지 하나 딱 준비해 놨습니다. 직원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도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1,000억 원짜리 결제 서류에 도장 찍을 때보다 지금 내 손으로 깎은 부품이 불량 없이 통과될 때가 훨씬 더 짜릿하고 행복했습니다. 공장 정문 밖 검게 선팅된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고 박만석이 그 틈으로 식당에서 나오는 민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민재의 모습은 더 이상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와 단단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죠. 운전석에 앉은 비서실장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재군. 아니, 박사원 적응력이 대단합니다. 공장장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제 그만 본사로 부르셔도 되지 않을까요? 박만석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법이야. 나도. 저 녀석,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얼굴을 하고 있잖아. 박만석은 창문을 올리며 지시했습니다. 가자. 서울로.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박만석은 멀어지는 공장을 보며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잘하고 있다, 내 새끼. 서울 대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 차가 들어서자 주황색 조끼를 입은 관리소장이 경광봉을 흔들며 주차 유도를 했습니다. 최기철이었습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던 그는 이제 능숙한 솜씨로 주차 관리를 하고 있었죠. 박만석이 차에서 내리자 최기철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쾌청합니다. 박만석은 피식 웃으며 비서에게 받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최기철에게 건넸습니다. 날 추운데 고생이 많아. 이거 마시면서 해. 최기철이 두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매번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살만 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게 이렇게 보람찬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알면 됐어.
잔이가 깨끗하게 청소해준 덕분에 내 출근길이 기분 좋아. 수고하게. 박만석이 엘리베이터로 향하자 최기철은 그 뒷모습에 대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과거의 악연은 캔커피의 온기 속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박만석에게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박만석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만 사회공헌 활동으로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는 사제를 출연해 설립한 전후 사랑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게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오영감과 배영감이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배이사. 이번 달 보청기 지원 대상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산 초과하겠는데? 오영감이 투덜거리자 배영감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대꾸했습니다. 야, 임마. 안 들려서 답답한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냐? 회장님이 돈 걱정하지 말고 다 해드리라고 했어. 그냥 결제해. 박만석이 들어서며 껄껄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 그런 걸 걱정해. 다 해드려. 그리고 이번 겨울엔 독거노인분들 연탄 좀 넉넉하게 돌리고. 오, 회장님 오셨습니까? 새 노인은 아이들처럼 마주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예시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던 정글에서 살아남은 그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며칠 뒤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회장이 노안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만석은 만사 제쳐두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쿄의 한 장례식장. 다나카의 영정사진 앞에서 박만석은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다나카-상, 당신 덕분에 내가 구두 닦기에서 회장이 될 수 있었어. 아니,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었네. 박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전 명동거리에서 그리고 3년 전 비 내리던 호텔 로비에서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상주인 다나카의 아들이 박만석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회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에 내 진짜 친구가 있다고요. 박만석은 다나카의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아버님은 내 은인이시네. 그분의 가르침 잊지 않고 살겠네. 한국으로 돌아온 박만석은 펜을 들었습니다. 출판사의 권유를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처절했던 생존의 기록을 말이죠. 서재 책상에 앉은 박만석은 원고지 첫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였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구두닦기였다. 그는 베트남 정글의 습기, IMF 시절의 차가운 빗물,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박만석 개인의 역사가 아닌 그 시대를 살아낸 모든 아버지들의 역사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밤이 되었습니다. 박만석은 회장 집무실 창가에 서서 하얗게 변해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도금이 다 벗겨지고 핏자국마저 검게 변해버린 두 개의 군번줄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또 하나는 베트남에서 자신을 살리고 죽은 김상병의 것. 짤그랑. 두 개의 군번줄이 부딪히며 내는 맑은 금소금이 고요한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박만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김상병, 거기선 잘 지내나? 네가 준 목숨 헛되게 쓰지 않으려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 나중에 만나면 욕은 안 먹겠지? 박만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동의 추위도, 베트남의 포성도, IMF의 절망도 이제는 모두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속에 갈무리 되었습니다. 고생했다, 박만석. 그리고 고맙다, 김상병. 그는 군번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끼익하고 열렸습니다. 아버지, 박만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현관에는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은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휴가를 받아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찬바람에 터서 거칠어졌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냐 왔구나. 민재가 씩 웃으며 검은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 월급 탔어요. 특근 수당까지 받아서 꽤 묵직합니다.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죠. 박만석은 그런 아들을 보며 세상 다 가진 듯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1,000억 원을 벌었을 때보다 지금 아들이 사온 삼겹살 봉지가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오늘은 삼겹살이 딱이겠구나. 날도 추운데 어서 가자. 박만석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액자 옆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군번줄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두 부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집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공장에서 김 반장님이 그러는데요. 제가 용접 소질이 있대요. 허허, 그래. 나중에 아빠랑 대결 한번 해볼까? 에이, 아버지는 못 이기죠. 챔피언이신데. 웃음소리가 복도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화면은 서서히 줌아웃되며 책상 위에 놓인 액자와 군번줄을 비추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박만석이 직접 쓴 좌우명이 힘있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반짝이는 두 개의 군번줄 위로 창밖에 눈송이가 흩날리는 서울의 야경이 오버랩되며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명동의 구두닦이 소년에서 베트남 정글을 지나 재계의 거목이 되기까지 박만석 회장의 굴곡진 70년 인생은 그 자체가 우리네 아버지들이 온몸으로 써내려간 뜨거운 역사였습니다. 비록 시대는 그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가슴속에 품은 두 개의 군번줄을 부적처럼 쥐고 끝내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의 좌우명처럼 혹시 지금 인생의 차가운 비바람 속에 홀로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단단한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아침이 오듯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박만석 회장이 아들과 함께 나누던 소박한 삼겹살 파티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